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이제 흐름 같은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치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 통일신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대외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다른 나라와 어떤 이제 관계를 맺었는지, 그러면 일단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요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반도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요하 강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뭐 황허, 양스, 양쯔강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요런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신라가 이렇게 있겠죠?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우리가 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할 건데, 한 698년, 그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요 중국은, 당나라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이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신라가 당이나 일본,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당과 같은 경우에는, 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했을 때, 통일하기 바로 직전에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어떻게 돼요? 싸웠다라는 거죠. 나당 전쟁, 이 한반도를 두고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는요, 당나라와 사이가 어떻게 했어? 사이가 별로 안 좋다가 한 8세기 정도 그러니까 8세기 정도 요때쯤부터 이제 당나라와 이제 관계가 다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나라로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인들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막 공부하러, 유학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중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이때 이제 신라가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교역을 할 때, 교역을 했던 어떤 이제 그 중심 지역, 결국엔 이제 어떤 항구, 막 이런 곳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먼저, 자, 우리가 여기 한강이 있어요. 자, 한강을 차지하면 그 이점이잖아, 좋은 점.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 한강 하구에, 자, 당시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당항성이라는 곳이 여기 이제 위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수도 경주 금성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금성 바로 아래쪽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자, 울산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울산항. 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교류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해 지역에 보면은, 여기 청해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청해진이라는 곳은요, 장보고가 만든 것이고요. 이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시 이제 통일신라 시기에 이 이제 서해랑 여기 이제 남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해적들을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장보고 장군. 장보고 장군이 여기 쪽에다 이제 설치한 게 해남 바로 아래쪽에 자, 청해진 이라는 이제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가 이제 서해에서 중국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동, 반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쯔강, 이쪽 부분. 자, 여기가 양쯔강 하구 지역.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통일신라 시기에 보면은 외국과 이렇게 교류할 때 신라 입장에서는요, 당항성, 청해진, 울산항 요 세 개가 거의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이제 교류할 때는 뭐 산동반도나 양쯔강 하구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아까 많이 이제 진출했댔잖아. 그래서 산동반도와 양쯔강하고 막 이런 데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당나라에 신라인들이 사는 어떤 이제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라방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신라인들이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사는 이제 마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돼? 여기 당나라에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신라소라는 거 이제 만들고요. 신라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좁아서요. 이쪽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신라인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절을 또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뭐 신라원이라든지 신라방, 신라소 이런 거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일단 위치가 신라에 있는 게 아니라 당나라 산동반도의 앙찌강하고에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 여기 산동반도 지역에 보면은 이 장보고가 이 산동반도 지역에다가 만든 절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절이 뭐냐면요. 자, 이쪽에 이제 절이 하나가 있는데 법화원이라는 절이에요. 자, 이쪽에다 한번 볼게요. 법화원. 요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보고가 만든 절이다라는 거야. 가끔 뭐 장보고와 관련된 뭐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장보고가 만든 뭐 청해진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에 만든 법화원이라는 절, 요런 게 좀 이제 등장하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라 보면, 그러니까 신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 당항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울산항, 이게 어떤 국제무역항으로 엄청 이제 발달했다라는 거, 국제무역항, 다른 나라와 이제 교류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경주 수도, 그러니까 신라 수도 경주와 어떻게 돼?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의 어떤 이제 그런 물물들이 울산항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서역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울산항을 통해서. 자, 요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따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볼 때 확인을 한번 할 건데, 뭐 이제 원성왕의 어떤 이제 무덤이라든지 이런데 그 무덤에서 보면 뭐 이제 막 그 조각상, 석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석상의 모양이 뭐 서역인이다. 자,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서역이라고 나오잖아. 우리 이거 지난 시간 우리 삼국의 어떤 이제 그 문화 교류할 때도 나왔었죠. 중국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을 그냥 다 서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제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서아시아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그 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서역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아라비아 상인도 왔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대외 관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자, 넘어가서 교과서는 89페이지고요. 자, 불교의 발달이에요. 불교가 발달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불교라는 게 지금 삼국시대, 특히 우리가 4세기 후반쯤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요 한자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부처불.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자, 지금 이제 신라가 통일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7세기예요. 4세기. 거의 한 200년, 300년 정도 이제 지났다라는 거야. 2, 300년 정도.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를요, 어떻게 돼? 국가 중심, 왕 중심이 돼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다가 이 불교가 점점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믿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퍼지게 되게 되는데, 자, 이 불교라는 종교가 크게 이제 두 개의 종파로 나누어져요. 불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어떤 이제 수양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게 결국엔 이제 어떤 도달하는 목표란 말이야. 부처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부처가 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부처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종파 쪽이 있고요. 또 한 이제 그 종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교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선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를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이렇게 두 개의 종파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일단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각각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그러니까 어떤 걸 일단 중시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교종이라는 이제 이 종교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져 있죠? 불교 경전.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러한 불교 경전의 불경에 대해서 이 교종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경전을 중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자, 우리 선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전 같은 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자, 별로 이제 중요하지는 않고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자, 참선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야. 참선을 중시. 여기에서 말하는 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우리 흔히 막 명상하고, 그러니까 눈 감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막 명상하면서 그 개인의 어떤 생각, 그 깊이로 계속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이제 참선, 이렇게 이제 개인 수양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참선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 신분이 중심이 되냐면, 자, 귀족 중심이에요. 자,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 불교 경전에 적혀져 있다고 했어요. 그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걸 똑같이 행해야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종에서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불교 경전을 어떻게 돼? 읽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 문자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문자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배층, 귀족들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그 당시에 글을 알 수 있는 귀족들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경전을 일단 읽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참선을 개인적인 어떤 수양을 중시하니까 경전보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귀족들만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뭐라고 할까? 반귀족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크게 이제 구애받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귀족에 이제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종은 어떤 이제 형식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강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된다. 경전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 똑같이 해야 된다. 어떤 형식, 틀,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형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개인적이잖아. 개인마다 어떻게 돼? 깨닫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떠한 이제 그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종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자, 조형미술이 발달해요. 자, 우리 조형미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미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발달한다라는 거고, 선종은 조형미술이 쇠퇴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신라 경주 수도인 그 경주를 놀러 갔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경주에서 자주 이제 방문하는 곳이 어디야? 예를 들어서 꼭 방문하는 것, 뭐 불국사라든지, 또 뭐 석굴암, 또 뭐 유명한 종이 있죠. 뭐 흔히 에밀레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성덕대왕 신종이라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규모가 어때요? 크기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형미술이 발달했다. 이게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언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파의 영향을 받았어? 조종의 종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조형미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쇠퇴한다. 그러니까 작게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보면은 뭐 승탑이라든지 탑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전에 삼국의 문화할 때 그 탑 할 때요, 신라의 탑 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한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바로 결국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다? 선종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랑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교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을 때 신라 중대에 유행을 했고요. 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신라 이제 하대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야. 교종은 중대, 신라 중대, 선종은 신라 하대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다 어떻게 돼? 신라 중대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종과 선종의 어떤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이후에도 이제 또 영향을,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요. 이 영향을 계속 다 줍니다. 이 불교라는 종파 자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종과 선종 이렇게 불교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교종 안에서도요 종파가 또 나눠지고 선종 안에서도 종파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단은 교종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교라고도 얘기해요. 이 교종을요. 5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선종은 9개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구산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오교구산이라고도 얘기해. 이 교종 선종을.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종과 선종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시기에 이제 유명한 스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유명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2명이 있어요. 요 시기에. 자, 바로 의상과 원효라는 스님이에요. 의상과 원효. 자,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족 출신 스님이에요. 자, 이 의상은요, 이제 중국에 이제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그러니까 불교 유학을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엄사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화엄사상이 이제 결국에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우리 아까 교종이 5개의 종파로 또 그 안에 나눠졌다라고 얘기했죠. 그 5가지의 종파 중에 하나가 화엄종이라고 있어요. 그 화엄종을 이제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인 게 여러 이제 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부석사, 낙산사, 이러한 이제 절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상이 한 이야기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고 하나예요.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요게 우리 이 의상의 이러한 이제 생각이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 한 이후에 어떤 우리 민족 통합에 좀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스님은 이제 원효인데요.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원효도 이제 그 스님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이제 유학을 이제 하고 싶어서 당나라로 이제 떠났어요. 자, 떠나는 길에 자, 산속에서 이제 밤을 맞이해서 동굴에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요. 이 원효가 이제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깼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어떤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너무 시원했어요. 잤어요. 자,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그 새벽에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마셨던 그 물이 결국엔 뭐였어요? 그 해골에 이제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지. 그때 이제 원효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이제 다르구나, 막 이런 거. 자, 원효는 이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로 원래 유학을 가고자 했으나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신라로. 그러니까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일심사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거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대요. 자, 그 다음에 화쟁사상. 화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쟁이라는 거 이제 싸운다 이런 거고요. 화는 이제 화해한다,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야. 화해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불교 종파끼리. 자, 그 다음에 이 원효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제 요 말인데요. 여기 이제 아미타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그 부처가 있어 다. 그 중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 이런 뜻이에요. 원효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글자도 잘 모르고요. 이 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쉽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접할 수도 없고 믿고 막 이런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원효가 백성들한테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요 말만 이제 하면,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세계, 죽고 나서 가는 곳, 극락정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불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이제 죽고 나서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불교에서는 극락정토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누구나 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원효가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불교를, 그러니까 전파를 교육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의산과 원효,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통일신라 시기 스님들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세웠다라는 거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불교를 대중화 시켰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통일신라 시기, 요 시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스님이다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원칙이라는 스님이 또 있어요. 자, 이 원칙이라는 스님은요, 당나라에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 현장이라는, 당나라의 이 현장이라는 스님이 엄청 이제 유명했대요. 자, 왜 유명했냐면, 이 현장이라는 사람은 불교가 이제 탄생했던 그곳에 가서 직접 불교를 이제 공부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그렇지, 인도에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은요, 인도에 가서 어떻게 돼? 이 불교 공부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 유명했다라는 거고, 그 유명한 현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온 게 우리 이제 원칙이라는 우리 그 통일신라 시기의 스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한 스님은요, 해초라는 스님이에요. 이 해초라는 스님은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바로 책이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책. 자, 어떤 책이냐면, 자, 왕호 천축국전이라고요. 자, 일단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이 천축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인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5는 이제 숫자 5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인도를 이제 천축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동서, 남북 해가지고 5개죠. 그렇게 이제 5천축국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인도가. 거기에 어떻게 돼요? 같다 이런 거야. 해초도 스님으로서 어떻게 돼? 불교가 만들어졌던 인도에 이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엔 이제 간 거야, 인도에. 자, 가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에서 이제 뭐 기행문, 이제 막 거기 가서 이제 막 인도 불교 유적 이런 거 이제 보고 스님들을 만나보고 막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다 적어놨다라는 거야. 기행문처럼 해가지고요. 그 책이 이제 왕호천축국전이고요. 이 해초가 쓴 요 책이 우리 보기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두세요. 네 번째 주제인 자, 유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학이 이제 어떻게 발달했냐라는 거야. 지금 통일신라 시기에 와가지고요. 자, 먼저 크게 이제 두 가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삼국시대 유학에서도 봤듯이 삼국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에서 유학이 이제 들어와서 유학을 공부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고구려의 학교, 태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알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오경박사라고 해서 오경, 유교 경전을 이제 통달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임신석, 이석. 유교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맹세한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통일신라 시기에 유학이 어떻게 공부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고구려처럼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 통일신라의 학교, 바로 국학이죠. 국학이 설치됐다. 자, 이 국학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시기에 제일 유명한 왕을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신문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이 신문왕 때 신문왕이 국학을 만들었다. 이 국학에서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학과 또 관련해 가지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독서 삼품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독서 삼품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왕 때 이제 시행이 됐냐면 원성왕이라는 왕 때 시행이 됐고요. 이 원성왕은 우리가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을 때 하대의 인물이에요, 일단은.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럼 이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일단 독서라는 뜻이 뭐예요? 책을 읽는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품이라는 건 뭘까? 품.
우리가 이 신라 신분제도에서 이제 골품제 할 때도 품 똑같아. 여기에서 말하는 품은요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3품 몇 개의 등급? 3개의 등급이죠. 뭘 통해서 3개의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관리들을. 독서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관리들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독서라는 게 결국엔 뭐란 얘기야? 뭘 읽었다? 유교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유교 경전을 어떤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원성왕이 시행한 이 독서 3분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일단 뭐라 그랬어? 원성왕이 어느 시대의 인물이랬어? 하대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하대에는 왕과 귀족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죠? 귀족들이 더 힘이 세지? 결국에는 이거 독사품과 귀족들의 반대 이런 걸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학을 이제 공부한 유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자, 강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 강수라는 사람은요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대요. 그러니까 외교문서를 잘 썼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설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 설총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좀 이제 자주 등장하는 편이기도 해요. 자, 이 설총의 아버지가 원효예요. 우리 아까 그 스님 원효대사 있죠? 그 원효의 아들입니다. 설총은. 설총의 업적 중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두를 정리했다. 자, 우리나라 한글은 언제 만들어져요? 조선 세종대왕 때 1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나 돼야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글자가 문자가 있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 문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중국 한자를 이제 바탕으로 쓴 건데 한자가 우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 당시 이제 신라 사람들이 하는 좀 이렇게 말로 좀 쉽게 변형을 시킨 거야, 이 한자를. 그걸 이제 이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두라고 해가지고요, 한자를 좀 쉽게 변형시켜가지고요, 이제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설총이 이두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 이두로 책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유교 경전이 보급됐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참고로 이 김대문은 출신이 진골 출신이야. 그러니까 좀 귀족이다라는 거죠, 좀. 그 다음에요, 이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좀 나온다고 하면 요런 게 좀 나와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쓴 책, 뭐 화랑세기, 화랑들의 이야기 막 이런 거 쓴 거. 그 다음에 고승전이라고 해서요, 승려예요. 오래된 승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스님 그런 이제 이야기들 이런 걸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좀 요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알아두면 좀 좋을 사람, 바로 최치원이라는 인물,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빈공과라는 거에 합격을 해요. 자, 그럼 이 빈공과라는 게 뭘까? 자, 여기 일단 과니까 과거 시험이다라는 거야.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야. 근데 누가 지금 시험을 봤다는 거야? 신라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최치원이라는 사람? 아니, 신라에서도 그냥 뭐 시험 봐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왜 당나라까지 간 거야? 신라에서는 자기 능력을 잘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최치원의 신분은 뭘까? 기본적으로 참고로 육두품이에요.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 육두품이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돼? 상위 등급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 올라가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그러니까 당나라 이제 건너가서 어떻게 돼? 당나라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당나라 사람도 아닌데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 있었어요. 자, 당나라의 과거 시험 중에 여러 이제 그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거 시험 자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냐. 그 중에서 이제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 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 빈자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보는 과거 시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은 당나라 입장에서 손님이라는 건 결국 이제 외국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빈공과 여기에 이제 합격했던 사람이 이제 최치원이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신라로요. 신라 하대쯤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유학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